혼수 하나 못 해오는 주제에 어디서 이딴 꼴로 있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며느리 서영의 손바닥이 내 뺨을 정확히 갈겨붙였습니다. 식당 안공기가 탁 하고 멈춘 듯 했지요. 사돈 어머니의 헛기침도 아들 준영이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꼭 쥐는 모습도 모두가 한순간에 흐릿해졌습니다. 뺨에서는 뜨거운 열이 번져 올라오는데 머릿속은 얼음처럼 차갑더군요. 사돈네는 민망하다며 눈을 피웠고 서영은 체면 세웠다는 듯 코끝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억울함과 모멸감이 목구멍에 걸린 채 숨을 삼키고만 있었지요. 그날 그 자리에서 내 인생의 어떤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영자입니다. 올해 72이에요. 사람들은 나를 보면 그냥 동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할머니라고 생각할 겁니다. 구부정한 허리, 주름진 손, 낡은 옷차림. 맞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특별할 것도 없고 누군가의 기억에 남을 만한 사람도 아니었죠. 그냥 살아온 거예요. 묵묵히, 조용히 남들 눈치 보면서 남편 영호 씨하고 평생을 함께 살았어요. 우리 둘이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거든요. 시장 골목 한쪽 구석에 있는 간판도 낡고 페인트도 벗겨진 그런 가게였어요. 망치, 못, 드라이버, 전선, 전구 그런 것들을 팔았죠.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걸로 아들 하나 키우고 새방에서 시작해서 작은 아파트 하나 장만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영호 씨는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성실했죠. 새벽같이 일어나서 가게 문 열고 밤늦게까지 재고 정리하고 손님이 없어도 묵묵히 가게를 지켰어요. 나는 그런 남편 옆에서 장부 정리하고 손님 응대하고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서 밥 짓고 그게 내 인생의 전부였어요. 우리 아들 준영이가 대학 갈 때 등록금 마련하려고 영호 씨가 밤마다 대리운전을 했어요. 낮에는 가게 일하고 밤에는 핸들 잡고 나는 그런 남편한테 미안해서 눈물이 났지만 티내지 않았어요. 대신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싸서 보냈죠. 아버지,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 말밖에 못했어요. 준영이는 다행히 공부를 잘했어요. 좋은 대학 나와서 괜찮은 회사에 취직했고요. 그때 우리 부부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 아들, 이제 우리처럼 안 살아도 되겠구나. 그게 우리가 바랐던 전부였어요. 준영이가 30살 때 서영이를 데려왔어요. 첫인상이 아주 좋았어요. 키도 크고 화장도 곱게 하고 무엇보다 말투가 부드러웠거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준영 오빠한테 어머니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인사하면서 손을 꼭 잡아주더라고요. 서영이는 로스쿨을 나와서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어요. 사돈 집안도 괜찮았어요. 중견기업을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솔직히 좀 주눅이 들었어요. 우리 같은 철물점 집안이 그런 집안과 사돈을 맺는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그래도 준영이가 좋아하니까 나는 그저 고맙고 다행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결혼식 날 나는 친정 어머니한테 빌린 한복을 입었어요. 새 한복을 맞출 형편이 안 됐거든요. 사돈 어머니는 명품 한복을 입고 나타났지만 나한테는 친절했어요. 사돈 어른, 아드님 훌륭하게 키우셨어요. 우리 서영이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니까 나는 그저 어깨가 으쓱해지고 뿌듯했죠. 결혼 초기에는 다 좋았어요. 서영이는 시험 준비한다고 바빴지만 가끔 시간 날 때면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잘 지내세요? 제가 다음 주에 찾아뵐게요. 그러면 나는 며칠 전부터 준비했죠. 음식도 만들고 집 청소도 하고
서영이가 오면 같이 차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니, 시험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 우리 며느리 똑똑하니까 잘할 거야. 힘내라. 감사해요, 어머니. 어머니가 응원해 주시니까 힘이 나요. 그런 대화들이 나한테는 참 소중했어요. 며느리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 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는 느낌. 그게 좋았거든요. 영우 씨가 돌아가신 건 5년 전이에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어요. 새벽에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진다고 하더니 병원 가는 도중에 그만 나는 그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45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갈 수가 있나요? 장례식장에서 나는 울지도 못했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죠. 실감이 안 났어요. 준영이가 그때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혼자 살기 힘드시죠? 우리 집으로 오세요. 우리가 모실게요. 나는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며느리한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준영이가 계속 설득했고 서영이도 전화해서 어머니, 저희가 모시고 싶어요. 민수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결국 아들 집으로 들어갔어요. 강남에 있는 30평대 아파트였어요. 작은 방 하나를 내 방으로 꾸며줬죠. 나는 감사했어요. 혼자 살면 외로울 텐데 가족들과 함께 있으니 마음이 좀 편안했거든요.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어요. 서영이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로펌에 들어갔어요. 바쁜 와중에도 나한테 신경 써줬죠. 어머니, 오늘 제가 늦게 들어올 것 같아요. 저녁은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드세요. 어머니, 주말에 같이 쇼핑 갈까요? 어머니 옷 좀 사드리고 싶어요. 나는 그런 며느리가 고마워서 할 수 있는 한 집안일을 도왔어요.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손자 민수 봐주고 서영이가 늦게 들어오면 밥 차려놓고 기다렸다가 같이 먹었죠.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계셔서 제가 일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나는 행복했어요.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서영이가 로펌에서 승진을 했어요. 파트너 변호사가 되는 게 목표라고 했죠. 업무량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스트레스도 많아졌어요. 집에 오면 피곤한 표정으로 소파에 누워 있거나 방에 들어가서 노트북만 들여다봤어요. 나는 그런 며느리가 안쓰러워서 더 조심했어요. 발소리도 죽이고 말도 적게 하려고 했죠. 민수가 시끄럽게 떠들면 민수야, 조용히 해. 엄마 피곤하셔. 그렇게 달래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서영이가 나한테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작은 일에도요. 어머니, 제가 이거 오늘 입으려고 했는데 왜 세탁기에 넣으셨어요? 아, 미안해. 빨래인 줄 알고. 제발 좀 건드리지 마세요. 제 물건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런 말투가 점점 차갑게 변했어요. 처음에는 어머니, 이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부드럽게 말했는데 나중에는 어머니,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가 됐죠. 어느 날은 내가 냉장고를 정리하다가 상한 반찬을 버렸어요. 그걸 본 서영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 그거 제가 먹으려고 남겨둔 건데요. 왜 멋대로 버리세요? 아니, 이게 상한 것 같아서. 어머니가 뭘 알아요? 제 음식인데 제가 판단할게요. 나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며느리가 나를 그렇게 대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조용히 울었죠. 준영이한테 말할까도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들이 중간에서 힘들어할 것 같아서 참았어요.
며느리도 직장 생활이 힘들겠지. 이해해야지.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서영이는 집에 오면 나를 거의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인사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고 민수를 돌봐줘도 감사합니다는커녕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내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서영이가 친구들을 집으로 데려왔어요. 변호사 동료들인 것 같았어요. 다들 말쑥한 옷을 입고 비싼 가방을 들고 있었죠. 나는 인사를 하려고 일어섰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시어머니예요. 그런데 서영이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어머니, 손님 오셨으니까 방에 좀 계세요. 나는 그 말에 얼어붙었어요. 마치 내가 부끄러운 존재인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친구들 앞에서 나를 숨기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아서 가슴이 답답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나는 이렇게 취급받아야 하지? 하지만 나는 참았어요. 며느리도 체면이 있겠지. 변호사인데 시어머니가 낡은 옷 입고 있으면 창피하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그렇게 나는 어느 날부턴가 식모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밥 차리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민수 등원시키고 서영이는 나한테 감사 인사는커녕 뭔가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지적했죠. 어머니, 청소기 돌리실 때 소파 밑도 좀 해주세요. 어머니, 민수 옷 이렇게 입히면 어떡해요? 유치원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어머니, 제발 좀 신경 써주세요. 제가 일하느라 바쁜 거 아시잖아요. 나는 점점 작아졌어요. 말도 줄이고 웃음도 잃어갔죠.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더 늙어 보였어요. 주름이 더 깊어지고 눈빛이 흐려진 것 같았어요. 영호 씨 사진을 보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여보, 나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요? 당신이 살아계셨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래도 나는 떠날 생각을 못했어요. 여기가 아니면 갈 곳이 없었거든요. 철물점은 이미 정리했고 남은 돈도 얼마 없었어요. 그냥 참고 사는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날 민수가 나한테 물었어요. 할머니, 왜 요즘 안 웃어요? 나는 민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억지로 웃었어요. 할머니 웃고 있잖아. 우리 민수.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할머니 웃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아이는 거짓말을 못해요. 민수 말이 맞았어요. 나는 웃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표정만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나는 혼자 부엌에 앉아서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생각했죠.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아무도 나를 존중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채로.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내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걸요. 그날은 토요일이었어요. 서영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저녁에 저희 부모님이랑 식사 약속이 있어요. 어머니도 같이 가세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서영이가 나를 밖에 데리고 나간 게 거의 몇 달 만이었거든요.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뭐 입고 가면 되겠니? 서영이는 대충 쳐다보더니 편한 거 입으세요. 라고만 했어요. 나는 옷장을 뒤졌어요. 솔직히 변변한 옷이 없었어요. 몇 년 전에 산 검은색 블라우스랑 회색 바지. 그게 내가 가진 가장 괜찮은 옷이었죠. 거울을 보면서 한숨이 나왔어요. 이렇게 입고 가도 되나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식당은 강남 한복판에 있는 한정식집이었어요. 나는 그런 곳에 거의 가본 적이 없었어요. 입구부터 뭔가 다르더라고요. 조명도 은은하고 직원들도 정장을 입고 있고
나는 괜히 주눅이 들었어요. 사돈 부부는 이미 와 있었어요. 사돈 어머니는 명품 가방을 들고 깔끔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사돈 아버지는 양복 차림이었고요. 나는 그 앞에서 내 차림새가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안녕하세요, 사돈 어른. 나는 허리를 굽혀 인사했어요. 사돈 어머니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왠지 차갑게 느껴졌죠. 어머, 사돈 어른. 오랜만이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덕분에요. 그런데 오늘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손주 보느라 힘드시죠?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사돈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서영이 쪽을 보며 말했어요. 서영아, 어머님 모시느라 고생이 많겠구나. 그 말투가 뭔가 비꼬는 것 같았어요. 마치 내가 짐이라는 듯이. 식사가 시작됐어요. 음식이 하나씩 나왔는데 다 처음 보는 것들이었어요. 전복 요리, 갈비찜, 생선에 나는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라서 다른 사람들을 힐끔힐끔 보면서 따라했어요. 사돈 아버지가 말했어요. 요즘 사업이 잘 풀려서 좋아요. 신규 계약 몇 개 따내서 매출이 많이 올랐거든요. 준영이가 맞장구를 쳤어요. 대단하십니다, 사돈 어른. 서영이도 웃으면서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라고 했죠. 나는 가만히 앉아서 음식만 먹었어요. 대화에 끼어들 틈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돈 어머니가 갑자기 나한테 물었어요. 사돈 어른은 요즘 뭐 하시면서 지내세요? 나는 당황했어요. 아, 그냥 집에서 손주 봐주고 집안일 거들고 그래요. 아, 그러시구나. 그나저나 서영이 결혼할 때 혼수는 많이 못 해주셨죠? 그 말에 나는 움찔했어요. 갑자기 왜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내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요.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아이고, 요즘 세상에 혼수도 제대로 못 해주면 며느리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주변 테이블에서도 이쪽을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그때 서영이가 끼어들었어요. 나는 며느리가 나를 감싸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서영이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사실 저도 그게 좀 서운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혼수 받아서 집도 꾸미고 그러는데 저는 전부 다 제 돈으로 해야 했잖아요. 나는 귀를 의심했어요. 며느리가 지금 사돈 앞에서 나한테 이런 말을 하고 있다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서영아, 미안하다. 그때 형편이 정말. 형편 그러시는데 어머니. 그래도 아들 결혼시킬 때는 뭐라도 준비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서영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다 우리를 쳐다봤어요. 나는 숨이 막혔어요. 서영아, 목소리 좀 낮춰. 사람들이 다 보잖아. 왜요? 제가 잘못 말했나요? 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먹고 자면서 제 돈으로 생활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혼수 하나 못 해주신 분이 무슨 면목으로. 서영아. 준영이가 며느리를 말렸어요. 하지만 서영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격하게 말했죠. 아니,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어머니는 평생 뭐 하신 거예요? 철물점 하나 겨우 운영하시면서 저축도 제대로 안 해놓으시고 아들 결혼할 때 도와줄 생각은 안 하시고. 나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이 자리에서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영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준영이 대학 보낼 때도 결혼 준비할 때도 우리가 가진 거 다 쏟아부었단다. 그게 뭐가 있었어요? 고작 몇백만 원이었잖아요. 서영이가 소리쳤어요.
그 순간 나는 뭔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평생 쌓아온 자존심이, 존엄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사돈 어머니가 나를 보면서 혀를 찼어요. 아이고, 사돈 어른. 그래도 아들 결혼할 때는 좀 신경 쓰셔야죠. 우리 서영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때였어요. 서영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나한테 다가왔어요. 그리고 갑자기 손을 들었어요. 혼수 하나 못 해주는 꼴에 어디서 감히 짝! 뺨을 맞았어요. 서영이가 내 뺨을 때렸어요. 순간 모든 게 멈췄어요. 주변 소리가 다 사라진 것 같았어요. 나는 뺨을 감싸 쥐고 서영이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사돈 부부는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준영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나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뺨이 뜨겁게 달아올랐고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내 아들이 나를 지켜주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어요. 준영아. 나는 아들을 불렀어요. 하지만 준영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저 주먹을 쥔 채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죠. 서영이가 다시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좀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가 우리한테 얼마나 신세지고 계신지 아세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식사는 그렇게 끝났어요. 나는 식당을 나와서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준영이가 나를 따라오려고 했지만 나는 손을 저었어요.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택시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강남의 화려한 불빛들이 지나갔지만 내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뺨이 욱신거리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나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불도 켜지 않고 침대에 그대로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정말 그렇게 부끄러운 존재인가?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어둠만이 나를 감쌌을 뿐이었죠.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뺨을 계속 만지작거렸어요. 아직도 뜨거웠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렇게는 못 살겠다. 나도 이제 뭔가 바꿔야 한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꿀 기회가 바로 코앞에 와 있다는 거요. 그날 밤 나는 집에 혼자 있었어요. 준영이네 집이 아니라 예전에 영호 씨랑 살던 우리 집이요. 며느리한테 뺨 맞고 나서 나는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짐을 싸서 나왔죠. 준영이가 만류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그냥 계세요. 서영이한테 제가 말할게요. 아니다. 나는 이제 혼자 살겠다. 엄마, 그러시면 안 돼요. 혼자서 어떻게? 괜찮아. 나도 이제 내 인생 살아야지. 나는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왔어요. 준영이의 얼굴에 미안함이 가득했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거든요. 우리 집은 영등포에 있는 오래된 빌라였어요. 20평도 안 되는 작은 집이었죠. 영호 씨가 돌아가신 후 나는 이 집을 처분하지 못하고 그대로 둔 채 아들네 집으로 갔었어요. 그래서 가구며 살림살이가 그대로 남아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먼지 냄새가 확 풍겼어요. 2년 넘게 비어있던 집이었으니까요. 나는 짐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어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지만 가슴은 여전히 답답했어요. 거실을 둘러봤어요. 낡은 소파, 오래된 TV, 영호 씨가
즐겨 앉던 식탁 의자.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마치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았죠. 나는 소파에 털썩 앉아서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어떻게 살지? 통장 잔고는 고작 300만 원 정도였어요.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 합쳐서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나왔죠. 이 집 관리비 내고 생활비 쓰면 빠듯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며느리 눈치 보면서 사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저녁에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영호 씨 사진 앞에 놓고 나도 하나 먹으면서 말을 걸었어요. 여보, 내가 이렇게 됐어요. 며느리한테 뺨도 맞고 집도 나왔어요. 당신이 살아계셨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사진 속 영호 씨는 그저 웃고만 있었어요. 나는 눈물이 나려는 걸 참으면서 라면을 후루룩 먹었어요. 짜고 매운 국물이 목을 넘어갔지만 맛은 없었어요. 그날 밤 나는 TV를 켰어요. 뭐라도 봐야 할 것 같았거든요. 혼자 있으면 자꾸 생각이 많아져서요. 채널을 돌리다가 뉴스가 나왔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20년 전 100만 원어치를 샀다면 지금은 200억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나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어요. 비트코인? 그게 뭐더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앵커가 계속 말했어요. 초기 투자자들은 큰 수익을 올렸지만 당시에는 대부분 장난삼아 소액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지도 잊어버린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때 뭔가 스쳐 지나갔어요. 영호 씨가 예전에 했던 말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여보, 나 요즘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거 발견했어. 뭔데요? 비트코인이라고. 인터넷 돈이래. 진짜 돈은 아니고 컴퓨터로 주고받는 거. 재미삼아 좀 샀어. 또 쓸데없는데 돈 쓰고 얼마나 샀어요? 별로 안 했어. 한 100만 원? 그냥 재미로. 아이고, 그 돈이면 밥값이 몇 달인데. 그때 나는 영호 씨한테 잔소리를 했었어요. 100만 원이 당시 우리한테는 적은 돈이 아니었거든요. 영호 씨는 멋쩍게 웃으면서 미안. 다음엔 안 그럴게. 라고 했었죠. 나는 벌떡 일어났어요. 그게 정말 비트코인이었나? 만약 그렇다면 혹시 아직 남아있는 걸까? 나는 서둘러 영호 씨 방으로 갔어요. 영호 씨가 쓰던 작은 방이었는데 나는 정리하지 못하고 그대로 둔 상태였어요. 책상, 컴퓨터, 서랍장. 모든 게 영호 씨가 쓰던 그대로였죠.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낡은 공책들, 영수증, 볼펜, 명함 별거 없었어요. 그런데 맨 아래 서랍을 열었을 때 작은 USB 하나가 나왔어요. 그리고 노트 한 권. 노트를 펼쳤어요. 영호 씨 글씨였어요. 삐뚤삐뚤하지만 정성스럽게 적힌 글씨들. 2009년 1월 15일. 비트코인 계좌 만들었다. 아이디 YEONGH 5957. 비밀번호는 영자생일. 내 손이 떨렸어요. 계속 읽었어요. 2009년 3월 20일. 비트코인 1000개 샀다. 개당 100원. 총 10만 원. 2010년 5월 5일. 추가로 500개 더 샀다. 개당 5,000원. 총 250만 원. 영자한테 혼났다. 미안하다 영자야. 2011년 7월 10일. 또 500개 샀다. 개당 15만 원. 총 7,500만 원. 이건 비밀로 해야지. 영자한테 들키면 큰일 난다.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7,500만 원? 영호 씨가 그런 큰 돈을 어디서 구한 거죠? 나는 계속 노트를 읽었어요. 철물점 건물주가 건물을 팔겠다고 해서 우리한테 먼저 살 기회를 줬다. 1억 5천. 대출받아서 샀다. 그리고 바로 되팔았다. 2억에 차익 5천만 원.
이 돈으로 비트코인을 더 샀다. 영자는 모른다. 나중에 비싼 집 사서 놀래켜주고 싶다. 나는 노트를 쥔 채 주저앉았어요. 영호 씨가 이런 일을 했었다니. 나는 전혀 몰랐어요.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을까?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2013년 6월 1일. 비트코인 총 2,000개 보유 중. 지금 시세로 2억 정도. 영자한테 말해야 하나? 아니지. 좀 더 기다리자. 10억 되면 그때 말하고 강남에 집 사주자. 영자 평생 고생만 시켰는데 이제 좀 편하게 살게 해주고 싶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영호 씨가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었구나. 말도 없이 혼자서 나를 놀래켜주고 싶어서. 하지만 영호 씨는 10억을 보기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나는 그런 사실도 모른 채 2년을 며느리 눈치 보면서 살았던 거예요. 나는 USB를 들었어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걸까? 비트코인? 하지만 나는 컴퓨터를 잘 못 다뤘어요. 어떻게 확인해야 할지도 몰랐죠. 다음 날 아침 나는 동네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어요. 간판에 박하준 법률사무소라고 쓰여 있었어요.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변호사가 나를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와 USB를 내밀었어요. 변호사님, 이게 혹시 정말 비트코인인지 확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박하준 변호사는 노트를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무심한 표정이었는데 점점 눈이 커지더니 나를 쳐다봤어요. 어머님, 이거 진짜예요? 네. 그러니까 진짜 비트코인이 맞나요? 잠깐만요. 제가 확인 좀 해볼게요. 변호사는 노트북을 꺼내서 USB를 꽂았어요. 그리고 뭔가를 클릭하고 숫자를 입력하고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나는 옆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변호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말했어요. 어머님, 이거 진짜입니다.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2,000개가 지갑에 있어요. 지금 시세로. 변호사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그리고 숫자를 보여줬어요. 약 980억 원입니다. 나는 귀를 의심했어요. 980억?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변호사님,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지금 비트코인 한 개가 약 4억 9천만 원이거든요. 2,000개면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980억? 우리 집이? 철물점 하면서 근근히 살던 우리 집이? 이게 우리 집 이야기라고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남편분께서 정말 대단한 결정을 하신 겁니다. 아마 그때 이게 이렇게 오를 줄은 몰랐겠지만 나는 영호 씨 노트를 다시 펼쳐서 마지막 페이지를 봤어요. 영자 평생 고생만 시켰는데 이제 좀 편하게 살게 해주고 싶다. 눈물이 또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고마움의 눈물이었죠. 여보, 당신이 이런 선물을 남겨줬구나. 고마워요. 박하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이거 신중하게 처리하셔야 해요. 일단 아무한테도 말씀하지 마시고요. 세금 문제도 있고 법적으로 처리해야 할 게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가족분들께는 말씀하실 건가요? 나는 잠깐 생각했어요. 준영이? 며느리? 아니, 아직은 아니야. 아니요. 당분간은 비밀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부터 나와 박하준 변호사의 협력이 시작됐어요. 변호사는 비트코인 전문가를 연결해줬고
세무사도 소개해줬어요. 우리는 조용히 신중하게 일을 진행했죠. 비트코인 중 일부를 현금으로 바꿨어요. 100억 원 정도요. 세금 내고 나니 60억 정도 남았어요. 나머지는 그대로 두기로 했죠. 통장에 숫자가 찍혔을 때 나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내 통장에 60억이라는 숫자가 있다니. 평생 몇백만 원도 모으기 힘들었던 내가요. 박하준 변호사가 물었어요. 어머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나는 잠깐 생각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변호사님, 강남에 아파트 좀 알아봐 주시겠어요? 아파트요? 네. 조용하고 햇빛 잘 드는 곳이요. 크기는 30평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어요. 알겠습니다. 좋은 곳 찾아드릴게요. 일주일 후 나는 강남 대치동에 있는 아파트를 계약했어요. 30평짜리 아파트였는데 가격은 15억이었어요. 현금으로 샀죠. 중개사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 현금으로 하시는 거예요? 네. 대단하십니다. 요즘 이렇게 현금으로 사시는 분 드문데.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미소만 지었어요. 이사 날 나는 짐을 꾸렸어요. 사실 짐이라고 해봐야 옷가지 몇 벌, 영호 씨 사진, 그리고 그 노트와 USB였어요. 다른 건 필요 없었어요. 새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나는 한참 동안 거실에 서 있었어요. 넓은 거실, 큰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 깨끗한 주방. 모든 게 꿈 같았어요. 나는 영호 씨 사진을 거실 한쪽에 놓았어요. 그리고 차 한 잔을 내려서 사진 앞에 놓았어요. 여보, 우리 강남에 왔어요. 당신이 원하던 대로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나는 새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마음이 편안했어요. 더 이상 누구 눈치 볼 필요가 없었어요. 더 이상 작아질 필요가 없었어요. 영자야, 이제는 좀 살자.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잠이 들었죠. 평생 중 가장 편안한 잠이었어요. 새 아파트에서의 첫 아침이었어요. 나는 햇빛에 눈을 떴어요.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부드러운 빛이 얼굴을 비췄죠. 순간 여기가 어딘가 헷갈렸어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죠. 아, 맞다. 여기는 내 집이구나. 내가 산 집.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어요. 텅 빈 거실이 이상하게 후련했어요. 가구도 별로 없고 장식품도 없고 그냥 깨끗한 공간만 있었어요. 나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려다봤어요. 아침 햇살을 받은 강남의 풍경이 펼쳐졌죠. 이제 뭘 하면 좋을까? 솔직히 막막했어요. 70년을 남 눈치 보고 누군가를 위해 살았는데 갑자기 나만을 위해 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준영이었어요. 머뭇거리다가 받았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집에 안 계시던데. 응, 나 이사했어. 네, 이사요? 어디로요? 응, 강남. 강남이요? 거긴 집값이 엄마 무슨 돈으로. 나는 잠깐 망설였어요. 말해야 하나? 아니, 아직은 아니야. 그냥 친구 집에 얹혀 사는 거야. 걱정 마.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아직 준영이한테 말할 준비가 안 됐거든요. 엄마, 그래도 연락은 하고 가셔야죠. 걱정했잖아요. 미안하다. 앞으로 연락할게. 엄마, 저 서영이한테 제대로 말할게요. 그날 일 정말 미안해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미안하다는 말이 뭐가 중요해요? 이미 뺨은 맞았고 상처는 남았는데. 준영아, 엄마는 괜찮아. 너나 잘 살아.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좀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며칠 후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서영이었어요. 나는 화면을 한참 쳐다보다가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려왔어요. 세 번째 전화에 받았죠. 어머니. 응. 어머니, 어디 계세요? 저희 민수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그래. 민수한테 할머니가 미안하다고 전해줘. 어머니, 그날 일은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랬어요. 죄송해요. 사과였어요. 하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형식적인 사과 같았죠. 괜찮아. 이제 나도 내 인생 살아야겠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너한테 짐이었잖아. 이제 안 그럴게. 어머니, 그게 아니라 나는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나는 박하준 변호사를 만났어요. 변호사가 물었어요. 어머님, 아드님한테는 말씀 안 하실 거예요? 아직은요. 나중에 내가 준비되면 그때 말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요양원 이야기 들으셨어요? 요양원? 네. 며느님 쪽에서 알아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드님이 어제 저한테 전화하셔서 나는 숨이 턱 막혔어요. 요양원? 서영이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변호사님, 그게 무슨... 며느님이 아드님한테 말씀하셨대요. 어머님 혼자 계시는 게 위험하니까 요양원이 더 안전하다고요. 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요양원이 더 안전하다고? 그게 진짜 이유일까요? 아니면 그냥 나를 멀리 보내고 싶은 거였을까요? 변호사님, 제가 요양원 갈 필요 없잖아요. 물론이죠. 어머님은 건강하시고 이제 독립적으로 사실 수 있으세요. 그럼 됐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니. 나는 그들한테 뭐였을까요? 짐, 부담, 치워야 할 존재. 그날 밤 나는 혼자 맥주를 마셨어요. 평생 술을 거의 안 마셨는데 그날은 마시고 싶었어요. 편의점에서 산 캔맥주였죠. 쓰고 차가웠지만 계속 마셨어요. 나도 이제 나를 위해 살자.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더 이상 누구한테도 의지하지 않겠다고. 더 이상 누구 눈치도 보지 않겠다고. 다음 날 나는 백화점에 갔어요. 강남 한복판에 있는 큰 백화점이었죠. 예전에는 그런 곳에 가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가격표만 봐도 숨이 막혔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옷 매장에 들어갔어요. 점원이 나를 보더니 살짝 무시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내 차림새가 초라했거든요. 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괜찮은 옷들을 골라서 입어봤죠. 이거 주세요. 그리고 이거 저거도요. 네. 다 구매하시는 거예요? 네. 점원이 가격표를 보여줬어요. 총 500만 원이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기절했을 금액이죠. 하지만 나는 카드를 내밀었어요. 현금 영수증 해드릴까요? 아니요. 그냥 해주세요.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점원의 태도가 180도 바뀌어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고객님. 또 방문해 주세요. 나는 피식 웃었죠. 사람들은 결국 돈을 보는구나. 집에 돌아와서 새 옷을 입어봤어요.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어요. 깔끔한 재킷, 품이 있는 바지, 단정한 블라우스. 나는 이런 옷을 평생 입어본 적이 없었어요. 이게 나야? 거울 속에 나는 여전히 72살 할머니였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나는 조금씩 변했어요.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단정하게 정리했어요. 피부과에 가서 얼굴 관리도 받았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나는 동네 산책을 나갔어요. 대치동은 조용하고 깨끗했어요.
공원도 잘 정비되어 있었죠. 벤치에 앉아서 사람들을 구경했어요. 젊은 엄마들이 유모차를 끌고 할머니들이 운동하고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들. 나도 이제 여기 사는 사람이구나. 신기했어요. 내가 강남에 산다니. 평생 동네 시장에서 장사하던 철물점 아줌마가 그때 누군가 나를 불렀어요. 어머님. 고개를 돌리니 박하준 변호사였어요. 운동복을 입고 조깅을 하던 중이었나 봐요. 어머님, 여기서 뵙네요. 산책 나오셨어요? 네, 변호사님도 여기 사세요? 네, 저도 이 동네 살아요. 어머님, 요즘 어떠세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다행이네요.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래요? 네. 처음 오셨을 때랑 완전히 다르세요. 그 말이 기뻤어요. 나도 느껴지거든요. 내가 달라지고 있다는 게.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변호사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아니에요. 어머님이 용기 내신 거예요. 우리는 잠깐 이야기를 나누다가 헤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문득 생각했어요. 나도 이제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 평생 남을 위해 살았으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날 저녁 나는 민수한테 전화를 했어요. 손주 목소리가 듣고 싶었거든요. 할머니. 민수야, 할머니야. 잘 지냈어? 응. 할머니 어디 갔어? 보고 싶었어? 할머니도 민수 보고 싶었어. 다음 주에 할머니 집으로 놀러 올래? 진짜? 좋아. 엄마한테 말해볼게. 순수한 민수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민수는 죄가 없었어요. 그 아이는 그저 할머니를 사랑하는 손주였을 뿐이죠. 전화를 끊고 나는 영호 씨 사진을 봤어요. 여보, 나 이제 괜찮아요. 당신이 남긴 선물 덕분에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 수 있게 됐어요. 고마워요, 정말로. 사진 속 영호 씨는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마치 잘했어, 영자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나는 차 한 잔을 내려서 창가에 앉았어요.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였어요. 예전에는 별을 볼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는 볼 수 있었어요. 영자야, 이제 시작이야.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죠. 평생 중 가장 진짜 같은 미소였어요. 새 삶에 적응하기 시작한 지 2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나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요가 수업도 등록했어요. 70대 할머니들이 모이는 클래스였는데 다들 나보다 활기차 보였죠. 처음에는 좀 어색했지만 점점 친해졌어요. 영자 씨, 어디 사세요? 대치동이요. 어머, 저도요. 우리 동네 사람이었네요. 같이 점심 먹을래요? 그렇게 친구도 생겼어요. 김순희 씨라는 분이었는데 나랑 비슷한 나이였죠. 우리는 가끔 같이 밥도 먹고 카페에서 차도 마셨어요. 어느 날 순희 씨가 휴대폰을 보다가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 영자 씨. 이거 봐. 뭔데요? 순희 씨가 휴대폰 화면을 내밀었어요. 뉴스 기사였죠. 강남 유명 로펌 변호사, 의뢰인 돈 횡령 의혹. 나는 제목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기사를 읽기 시작했죠. 서영 38 변호사가 여러 의뢰인의 합의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변호사는 지난 3년간 약 10억 원 규모의 금액을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서영이었어요. 내 며느리. 나는 손이 떨렸어요. 영자 씨,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은데. 아, 네, 괜찮아요. 나는 순희 씨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그게 내 며느리라는 걸. 대신 핑계를 대고 집으로 돌아왔죠. 집에 와서 인터넷을 뒤졌어요.
기사가 쏟아져 나왔어요. 서영 변호사, 로펌 내부에서도 불만 많았다. 허위 경력으로 의뢰인 속여 변협 징계 착수. 서 변호사가 맡은 사건 중 상당수가 불법 브로커 통해 유입. 기사를 읽으면서 나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통쾌했어요. 나를 무시하고 뺨까지 때렸던 그 사람이 무너지는 걸 보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씁쓸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내 손주의 엄마인데, 우리 아들의 아내인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준영이었어요. 받지 않을 수 없었죠. 엄마. 준영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응, 나야. 엄마, 뉴스 봤어요? 응, 봤다. 엄마, 저 어떡하죠? 서영이가 지금 경찰 조사받고 있어요. 나는 한숨을 쉬었어요. 준영아, 엄마가 뭐라고 해줄 수 있겠니? 엄마가 좀 도와줄 수 없어요? 서영이가 정말 억울하다고 그래요. 억울하다고? 횡령을 하고 억울하다고? 준영아, 엄마는 도와줄 수 없어. 엄마, 그래도 며느리잖아요. 며느리? 나한테 뺨 때린 사람 말이니? 준영이 말문이 막혔어요. 나는 계속 말했어요. 준영아, 사람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해. 서영이가 정말 잘못한 게 없다면 법이 밝혀주겠지. 하지만 잘못했다면 대가를 치러야 해. 엄마. 그리고 준영아, 그날 넌 왜 엄마를 지켜주지 않았니? 죄송해요, 엄마.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게 아니야. 엄마는 그날 정말 죽고 싶었어. 전화기 너머로 준영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어요. 며칠 후 더 큰 기사가 터졌어요. 서영 변호사 장인,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 사돈 아버지가 잡혀간 거예요. 기사를 읽으니 사돈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주가를 올렸다는 내용이었어요. 검찰이 몇 달 동안 수사했고 결국 구속됐다고 했죠. 서 사장 회사, 분식회계 의혹도 주식 거래 정지. 며칠 사이에 사돈 집안 전체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사돈 어머니도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는 기사가 나왔죠. 나는 뉴스를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조용히 지켜봤죠. 한 달쯤 지났을까요? 준영이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희 집 빼야 할 것 같아요. 뭐? 서영이가 횡령한 돈 다 갚아야 해요. 집도 팔고 제 적금도 다 깨고 그래도 모자라요. 나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엄마, 제가 정말 미안해요. 엄마한테 잘해드려야 했는데.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봐야 뭐하니. 엄마, 저희 좀 도와주실 수 없어요? 민수도 있고. 준영아. 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는 너희를 도와줄 수 없어. 그리고 도와주고 싶지도 않아. 엄마, 너희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니? 엄마를 식모 취급하고 요양원 보내려고 했잖아. 준영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준영아,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살아야 해. 미안하지만 너희 일은 너희가 해결해.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죠. 이게 복수일까?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며느리네 집안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나는 정말 기쁜가? 속이 후련한가? 솔직히 아니었어요. 기쁘지도 통쾌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담담했어요. 마치 남의 일 같았죠. 박하준 변호사가 전화를 했어요. 어머님, 뉴스 보셨죠? 네.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정말요? 아무리 그래도 며느님인데. 변호사님, 전 괜찮아요. 정말로요. 나는 진심이었어요. 며느리가 무너지든
사돈 집안이 망하든 나는 더 이상 관심이 없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생겼거든요. 바로 나 자신이요. 어머님 대단하세요. 뭐가요? 보통 사람들은 복수가 이루어지면 기뻐하던데 어머님은 정말 담담하시네요. 복수요? 이게 복수인가요? 나는 피식 웃었어요. 전 복수 같은 거 안 했어요. 그냥 내 인생 살았을 뿐이에요. 며느리네가 무너진 건 그 사람들이 자기가 한 일 때문이죠. 맞는 말씀이세요. 그날 저녁 나는 영호 씨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며느리네가 힘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나는 별로 안 슬퍼요. 이상한가요? 사진 속 영호 씨는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전 그냥 편안해요. 더 이상 눈치 안 봐도 되고 무시당하지도 않고 이게 제가 원하던 거였나 봐요.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한 차가 목을 넘어갔죠. 여보, 우리 이제 좀 행복해도 되는 거죠? 빗소리가 대답을 대신했어요.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마음이 평화로웠어요.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나는 매일 산책을 나가서 낙엽 밟는 소리를 들었어요. 바스락바스락. 그 소리가 좋았어요. 예전에는 그런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는 발걸음을 천천히 하면서 계절을 느낄 수 있었죠. 순희 씨랑 카페에 앉아 있을 때였어요. 뉴스 속보가 떴어요. 서영 변호사 자격 5년 정지 확정. 순희 씨가 휴대폰을 보더니 혀를 찼어요. 에휴, 이 사람 완전히 끝났네. 5년이면 사실상 재기 불가능이잖아. 나는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마셨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철렁했을 텐데 이제는 그냥 뉴스일 뿐이었어요. 기사를 자세히 읽었어요. 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는 서영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 자격 5년 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 변호사는 의뢰인 10억 원, 횡령, 허위 경력 기재, 불법 브로커와의 유착 등 다수의 비위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일부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이익보다 본인의 수익을 우선시한 정황이 드러나 중징계가 불가피했다는 게 징계위의 설명이다. 허위 경력? 나는 그 부분에서 멈췄어요. 서영이가 거짓말을 했다는 건가요? 더 찾아봤더니 다른 기사가 나왔어요. 서영 변호사, 로스쿨 졸업 후 경력 대부분 허위로 밝혀져. 서 변호사는 이력서에 대형 로펌 근무 경력을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인턴 3개월만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해외 연수 경력도 허위였으며 수상 경력 역시 과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나는 헛웃음이 나왔어요. 서영이가 그렇게 자랑하던 경력들이 다 거짓이었다니. 사돈 어머니가 우리 서영이는 해외 유학도 다녀왔어요. 라고 자랑하던 게 생각났어요.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며칠 후 또 다른 뉴스가 나왔어요. 서영 변호사가 속한 로펌, 폐업 수순. 서 변호사의 비리가 드러나면서 로펌 전체의 신뢰도가 추락했다. 주요 의뢰인들이 계약을 해지했으며 신규 의뢰가 거의 없는 상태다. 로펌 대표는 조만간 폐업을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로펌이 문을 닫는다니. 서영이가 그렇게 자랑하던 로펌이요. 어머니, 저희 로펌은 강남에서 제일 좋은 곳이에요. 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이제 그 로펌도 사라지는 거죠.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높고 푸르렀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이었죠. 서영이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궁금하긴 했어요. 하지만 알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건 이제 내 삶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응, 민수야. 할머니, 우리 이사 가요. 그래. 어디로? 잘 모르겠어요.
엄마가 울면서 짐 싸고 있어요. 가슴이 찡했어요. 민수는 죄가 없는데 그 아이는 그저 부모 때문에 힘든 상황에 처한 거잖아요. 민수야, 힘들지? 응, 조금. 근데 할머니 목소리 들으니까 좋아. 그래. 할머니도 민수 목소리 들으니까 좋아. 할머니, 우리 언제 볼 수 있어요? 나는 잠깐 망설였어요. 민수를 만나면 준영이나 서영이도 만나야 할 텐데.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민수야, 조금 이따가 보자. 할머니가 먼저 연락할게. 알았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민수 사랑해. 전화를 끊고 나는 한숨을 쉬었어요. 민수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나도 아직 정리가 안 됐거든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박하준 변호사가 전화를 했어요. 어머님, 아드님 집이 경매로 넘어갔대요. 그래요? 네. 며느님 횡령 배상금이랑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준영이는 전세로 작은 집 구했다고 들었어요. 아드님 직장은 다행히 유지되고 있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영이가 힘들겠구나. 하지만 그것도 배움의 과정이겠죠. 아내를 제대로 못 본 데가, 어머니를 지키지 못한 데가. 어머님, 아드님한테 연락하실 생각 없으세요? 아직은요. 그래도 아드님인데. 변호사님, 전 준영이가 미운 게 아니에요. 그냥 거리를 두고 싶은 거예요. 준영이도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하고,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죠. 변호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아마 이해했을 거예요. 어느 날 저녁 나는 혼자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극장에 간 게 몇 년 만인지 몰라요. 팝콘도 사고 콜라도 샀죠. 혼자 영화 보는 게 외로울 줄 알았는데 의외로 편안했어요. 영화가 끝나고 나오는데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서영이었어요. 머리를 푹 숙이고 후줄근한 옷을 입고 걷고 있었죠. 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서영이는 나를 보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갔죠.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저게 사람이 무너지는 모습이구나. 나는 생각했어요. 복수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세상은 결국 공평한가 봐요. 남을 무시하고 거짓말하고 잘못된 길을 가면 언젠가는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죠. 나는 돌아서서 집으로 갔어요. 서영이한테 말을 걸고 싶지 않았어요. 그건 이제 내 삶이 아니었으니까요. 집에 와서 나는 영호 씨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며느리가 변호사 자격도 잃고 로펌도 닫았대요. 이제 다시는 변호사로 일할 수 없을 거예요. 사진 속 영호 씨는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전 기쁘지 않아요. 그냥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잘못을 하면 대가를 치르는 거죠.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전 그저 평화롭게 살고 싶어요. 더 이상 누구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그날 밤 나는 편안하게 잠이 들었어요. 꿈도 꾸지 않았어요. 그저 깊고 평온한 잠이었죠. 겨울이 왔어요. 첫눈이 내리던 날 나는 창가에 앉아서 눈송이가 떨어지는 걸 바라봤어요. 하얗고 고요한 풍경이 마음을 편안하게 했죠. 요가 수업도 계속 다니고 순희 씨랑 일주일에 두세 번 만났어요. 가끔 백화점에도 가고 맛있는 식당도 찾아다녔어요. 72살에 처음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민수와는 가끔 전화 통화를 했어요. 민수는 새 학교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어요. 할머니, 나 새 친구 생겼어요. 그래, 잘 됐다. 우리 민수. 할머니, 그런데 언제 봐요? 보고 싶어요. 곧 보자. 할머니가 약속할게.
그렇게 말하면서도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민수를 보면 준영이도 봐야 하고 그러면 또 복잡해질 것 같았거든요. 12월 어느 저녁이었어요. 나는 집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요. 그때 인터폰이 울렸어요. 누구지? 순희 씨인가? 아니면 택배? 화면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어요. 아니, 낯선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너무 달라져서 알아보기 힘들었죠. 서영이었어요. 그리고 옆에 사돈 어머니가 서 있었어요.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왜 여기 왔지? 어떻게 주소를 알았지? 인터폰 버튼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어머니, 저예요, 서영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죠. 어떻게 여길 알고 왔어요? 준영이한테 들었어요. 어머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나는 한참 고민했어요. 문을 열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돌려보내야 할까? 하지만 궁금했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왔는지. 그래서 문을 열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서영이와 사돈 어머니가 서 있었어요. 둘 다 초췌했어요. 서영이는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사돈 어머니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주름이 가득했죠. 예전에 화려했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들어오세요. 나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들어왔죠. 거실을 둘러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여기가 제 집이에요. 앉으세요. 나는 소파를 가리켰어요. 두 사람은 어색하게 앉았고 나는 그 앞에 앉았어요. 차는 내오지 않았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서영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날 어머니한테 뺨을 때린 거 평생 후회하고 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서영이가 우는 모습을 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어머니,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 정말 미안해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가만히 앉아서 서영이를 바라봤죠. 사돈 어머니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사돈 어른,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날 식당에서 어른을 모욕한 것 정말 죄송합니다. 사돈 어머니도 울고 있었어요. 예전에 거만했던 모습은 없었어요. 그저 초라하고 비참해 보이는 노인일 뿐이었죠. 저희가 다 잃었습니다. 집도 재산도 명예도. 이제 갈 곳이 없어요. 서영이가 더 크게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 이제 변호사도 못해요. 로펌도 없어졌고 아무도 저를 고용하지 않아요. 제 인생이 끝났어요. 나는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그저 두 사람을 바라보고만 있었죠. 서영이가 소파에서 일어나더니 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발이요. 저희 좀 도와주세요. 어디 살 곳도 없고 민수 학비도 낼 수가 없어요. 사돈 어머니도 무릎을 꿇었어요. 사돈 어른,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두 사람이 내 앞에 무릎 꿇고 울고 있었어요. 예전에 나를 무시하고 뺨까지 때렸던 사람들이요. 나는 그들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식모 취급받던 날들, 요양원 보내려고 했던 일, 사돈 앞에서 뺨 맞던 그날. 그리고 지금 그들이 내 앞에 무릎 꿇고 있어요. 이게 복수가 완성되는 순간일까요? 통쾌해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나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기쁘지도 슬프지도 화나지도 않았어요. 그저 담담했어요. 일어나세요. 나는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일어나라니까요. 서영이와 사돈 어머니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었죠. 나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서영 씨, 사돈 어머니. 네, 어머니. 전 두 분을 용서할 수 없어요. 서영이 얼굴이 굳어졌어요. 왜냐하면 용서한다는 건 관계를 다시 시작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저는 두 분과 관계를 이어갈 마음이 없어요. 어머니, 그럼 전 두 분한테 복수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도와주고도 싶지 않아요. 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사람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해요. 두 분이 지금 이렇게 된 건 제 탓이 아니에요. 두 분 스스로 선택한 길의 결과예요. 하지만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기회를 주세요. 기회요? 나는 서영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날 식당에서 제가 무릎 꿇고 빌었으면 두 분이 기회를 주셨을까요? 서영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니요. 두 분은 더 무시했겠죠. 더 짓밟았을 거예요. 어머니, 전 이제 저를 위해 살고 싶어요. 70년 동안 남 눈치 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제 시간이에요. 사돈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돈 어른,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정말 갈 곳이 없어요. 그건 제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두 분이 해결하셔야죠. 나는 일어서서 현관문을 열었어요. 이제 가주세요. 어머니. 서영이가 다시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가주세요.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두 사람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현관으로 나갔어요. 문 앞에서 서영이가 돌아봤어요. 어머니, 정말 안 되나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그리고 천천히 문을 닫았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어요. 나는 문 앞에 한참 동안 서 있었어요. 밖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서영이와 사돈 어머니가 복도에서 우는 소리였죠. 하지만 나는 문을 다시 열지 않았어요. 천천히 거실로 돌아왔어요. 소파에 앉아서 아까 그들이 앉았던 자리를 바라봤어요.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요. 눈물로요. 이게 끝인가?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내가 원했던 게 이거였나? 그들이 무릎 꿇고 빌게 만드는 게 내 목표였나? 아니었어요. 나는 복수 같은 걸 원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존중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무시당하지 않고 떳떳하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준영이었어요. 받지 않을 수 없었죠. 엄마. 응. 서영이가 울면서 집에 왔어요. 엄마가 돌려보냈다고. 그래. 엄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며느리를. 준영아. 나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그날 엄마를 지켜줬어야 했어. 며느리가 엄마한테 뺨 때릴 때 내가 막았어야 했어. 근데 넌 고개만 숙이고 있었잖아. 그게 엄마한테 얼마나 큰 상처인지 알아? 죄송해요, 엄마.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준영아,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살 거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 엄마, 그럼 저는 어떻게 하라고요? 민수도 있고. 민수는 엄마가 따로 챙길게. 근데 서영이랑 너는 너희가 알아서 해. 엄마. 그리고 준영아, 엄마한테 당분간 연락하지 마. 엄마 좀 혼자 있고 싶어.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선을 그어야 했어요. 내 인생과 그들의 인생 사이예요. 며칠 후 나는 민수를 만났어요. 카페에서요. 준영이가 민수를 데려왔지만 카페 밖에서 기다렸어요. 할머니. 민수가 달려와서 나를 껴안았어요. 나는 민수를 꼭 안아줬어요.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죠. 민수야, 보고 싶었어? 저도요, 할머니. 우리는 케이크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수는 새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그저 듣기만 했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음악처럼 들렸거든요. 할머니, 우리 언제 또 봐요? 주말마다 보자. 할머니가 민수 데리러 갈게. 진짜요? 좋아. 민수와 헤어질 때 나는 준영이한테 잠깐 말을 했어요. 준영아, 민수는 엄마가 계속 볼 거야. 학비도 엄마가 댈게. 엄마 고맙습니다. 근데 준영아,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 엄마는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어. 알겠습니다. 준영이 얼굴이 창백했어요. 하지만 나는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겨울이 깊어졌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죠. 나는 혼자 크리스마스를 보낼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순희 씨가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영자 씨, 혼자 있지 말고 우리 집에 와요. 제 딸네 가족도 오거든요. 나는 고맙게 받아들였어요. 순희 씨네 집에서 따뜻한 저녁을 먹었어요. 순희 씨 딸이 친절했고 손주들이 귀여웠어요. 영자 이모, 내년에는 같이 여행 가요. 여행? 네, 제주도 어때요? 겨울 제주도도 예쁘던데요. 나는 웃었어요. 그래, 좋아. 가보자. 평생 여행다운 여행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철물점 하면서 바빠서, 돈 없어서, 핑계를 대면서 안 갔었죠. 하지만 이제는 갈 수 있어요. 시간도 있고, 돈도 있고, 무엇보다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나는 영호 씨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오늘 따뜻한 저녁 먹었어요. 새 친구들이랑요. 그리고요, 내년에 여행 간대요. 제주도로. 사진 속 영호 씨는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여보, 당신이 남긴 건 돈이 아니었어요. 내가 나로 살 수 있는 용기였어요. 눈물이 조금 났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죠. 고마워요, 여보. 정말 고마워요. 창밖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천천히 떨어졌죠. 나는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70년 동안 나는 남의 눈치로 살았어요. 남편 눈치, 아들 눈치, 며느리 눈치. 내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해요. 오늘은 산책을 갈까, 카페에 갈까, 책을 읽을까? 그런 작은 선택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이제는 옷을 살 때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요.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사요. 내가 예뻐 보이는 옷을요. 이제는 사람들을 만날 때 작아지지 않아요. 당당하게 말하고 웃고 나를 표현해요. 이게 나로 사는 거구나.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며느리가 무릎 꿇고 빌던 그날 나는 통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허무했죠. 왜냐하면 그건 내가 원하던 게 아니었으니까요. 나는 복수가 아니라 존중을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는 스스로를 존중하면서 살고 있어요. 벽에 걸린 달력을 봤어요. 내년이 곧 시작돼요. 새로운 해, 새로운 시작. 나는 작은 노트를 꺼내서 적었어요. 2025년 계획. 1. 제주도 여행 가기. 2. 요가 계속하기. 3. 민수랑 더 많이 놀아주기. 4. 새로운 취미 찾기. 5. 웃는 날 더 많이 만들기. 펜을 놓고 나는 미소를 지었어요. 70년 동안 나는 남의 눈치로 살았습니다. 이제야 조금 나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행복이라는 걸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나는 커튼을 닫고 불을 껐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마음은 밝았어요. 영자야, 잘했어. 이제 편히 쉬어.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이 세상을 덮으면서 모든 걸 새롭게 만들고 있었죠. 나도 그래요.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72살에 비로소. 여러분,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72살에 처음으로 나로 사는 법을 배운 김영자의 이야기였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게 쉽지 않았어요. 부끄러운 순간도 많았고 아픈 기억도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혹시라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시당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시어머니라고 해서 존중받지 못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우리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그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가 전해지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옆에 있는 알림 설정도 켜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정말 공감했어요.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어떤 이야기든 좋아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께도 위로가 되고요. 우리 모두 누군가의 시어머니이거나 누군가의 며느리이거나 누군가의 가족이잖아요. 서로 조금만 더 존중하고 조금만 더 이해하면 이런 아픈 이야기들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